완서 장편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3장 문 밖에서. 여기가 서울이야? 나의 항의 섞인 물음에 엄마는 뜻밖에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여기는 서울이 문 밖이란다. 너희 오래비가 이 담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면 우리도 그때 가선 버젓이 문 안에서 살아보자꾸나. 엄마가 이렇게 좋은 말로 달랬다. 그날 밤 늦도록 창밖으론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는 멀어지곤 했다. 만주나 호야, 호야. 뭘 사라는 소리 같았지만 그게 무언지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별로 궁금하지 않았다. 시골집에서도 가끔 울 밖에서 들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에 잠을 깬 적이 있었다. 그럴 때는 어른들도 깨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저놈의 승냥이가 왜 또 내려왔나? 이렇게 중얼대며 할머니가 일어나 앉으실 적도 있었다. 승냥이한테 닭이 물려갈까봐 근심이 되시는 것 같았다. 울음소리는 들었어도 한 번도 승냥이를 본 적은 없었다. 나는 다시 승냥이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서울서 사는 법도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건 실상 서울살이의 법도라기보다는 새빵살이의 법도였다. 눈 뜨자마자 뒷간이 어디냐고 묻는 나에게 엄마는 변소는 안집 식구들이 다 다녀나온 다음에 가는 거라고 했다. 뒷간을 변소라고 한다는 것은 기차간에서 이미 배운 바가 있고 한 사람씩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는 안집 변소도 어제 한 번 다녀나오긴 했어도 똥 마려운 것까지 안집한테 양보해야 된다는 건 그날 처음 알았다. 엄마는 한술 더 떠서 너를 데려오면서 안집한테 얼마나 눈치가 보인 줄 아니? 방 얻을 때 두 식구라고 했거든. 주인집도 네 또래들이 있으니까 싫어할 것 같아서 이러는 게 아닌가?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있는 자식을 없는 척할 수가 있을까? 그 잘난 우리 엄마가 오냐오냐 떠받드는 대우만 받다가 갑자기 천덕꾸러기로 전락을 하고 보니 엄마가 싫고 다시 보였다. 나야말로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할아버지한테 일러 바치고 할머니한테 구원을 청하고 싶었지만 두 분은 너무 멀었다. 새빵살이 법도는 똥 마려운 걸 참는데 그치지 않았다. 안집애하고는 안 노는 게 수다. 까딱하단 애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안집애가 뭐 먹을 땐 쳐다보지도 마라. 안집애가 가지고 노는 걸 탐내거나 만져보지 마라. 안집엔 들어가지 않을수록 좋다. 숫째, 새끼줄로 발목을 매 기둥에 매달아 놓는 게 낫지. 도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엄마는 내가 있어도 없는 아이처럼 굴길 바라고 있었다. 박저골이 좁다라고 천방지축 망아지처럼 뛰놀던 8살짜리에게 그게 얼마나 못할 노릇인지 엄마는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새빵살이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교 갈 날이 임박하고 있었다. 엄마는 우리가 가난하니까 사는 건 문 밖에서 살아도 할 수 없지만 학교는 문 안에 있는 좋은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건 이미 엄마가 그렇게 다 정해놓은 일이었다. 내 의견 같은 건 듣고 말고 할 것도 없었다. 그때는 국민학교도 의무 교육이 아니어서 시험을 쳐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 학교나 제 마음대로 시험을 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지금의 학구제처럼 사는 동네에 따라 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었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엄마가 벌써 지금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기류개를 사직동에 사는 친척집에 옮겨 놓은 뒤였다. 문 안에 있는 엄마 마음에 드는 학교 중에서 다시 나의 통학거리를 감안해서 골라 잡은 학교가 매동 국민학교였다. 현저동에서 그 학교에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다. 인왕산 자락이었다. 현저동 중턱에서 성터가 남아있는 근처까지 더 올라가면 사직공원으로 통하는 꽤 평탄한 길이 나 있었다. 길이 험하진 않았지만 거의 사람의 왕래가 없는 휑한 길이고,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숲속에 문둥이들이 득식을 댄다고 알려져 있었다. 시험 칠 날이 임박해서 엄마는 나를 데리고 그 길을 답사하면서 문둥이에 대해 세상에 떠도는 끔찍한 말을 일소에 붙였다. 문둥이가 애들을 잡아다가 간을 빼먹는다는 말을 믿지 마라.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다. 사람이 참아 못하는 건 그 사람들도 못한다.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서 무서워하는 것처럼 바보는 없다. 문둥이 같은 사람을 만나도 놀라지도 도망가지도 말고 천연스럽게만 굴어라.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걷는 게 수다. 엄마의 말투는 늘 너무도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 있어서 정말 옳은 소리도 우격 다짐으로 들렸다. 나는 그게 싫었다. 그러나 문둥이 얘기를 할 때는 엄마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엄마가 타일러준 여러 가지 중에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 나는 왠지 문둥이를 만나는 게 겁나지 않았다. 학교 길을 답사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험 공부가 시작됐다. 넌 다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도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예상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나를 못 살게 굴었다. 이름 쓰기, 수 세기, 시계 보기, 더하기, 빼기 따위였다. 다 잘했지만 내가 제일 싫은 건 주소를 2개 외는 거였다. 엄마가 처음 가르쳐준 주소는 마땅히 기류개를 옮긴 사직동 주소였다. 나는 그까짓 거 금방 외웠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엄마는 갑자기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 주소를 대면 큰일이다 싶었나 보다. 현저동 집 주소도 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 번지에다 호수까지 달린 긴 거였지만 나불나불 뭐든지 암기를 잘할 나이였으니 그 또한 어려울 게 없었는데도 엄마의 걱정은 좀 지나쳤다. 필시 주소를 속여서 입학 원서를 낸 게 양심에 걸리는 순박함 때문이었겠지만 2 주소를 금방 외자 이번엔 또 시험을 칠 때 헷갈려서 잘못 말할까봐 근심을 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순전히 당신이 안심하기 위해 나를 들볶았다. 가만히 있다가 불시에 너 어디 살지? 너희 집 어디야? 넌 지금 길을 잃은 거다. 그러면 난 현저동 주소를 대야 했다. 반대로 너희 집 어디냐? 넌 지금 선생님 앞에서 시험을 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사직동의 가짜 주소를 대야 했다. 엄마는 내가 행여나 이 2개의 주소를 헷갈릴까봐 전전긍긍했다. 나는 문제없이 안 헷갈릴 텐데도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헷갈릴 것처럼 조마조마해지곤 했다. 그러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돼버렸다.
엄마의 기습적인 질문에 잘못 대답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엄마는 저 맹추한테 괜히 주소를 2개씩 가르쳐 주었다고 드립다 후회를 하면서 시험 날짜까지 현저동 주소는 아주 잊어버리고 잊으라고 했다. 잊어버리란다고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었다. 엄마가 그럴수록 그 주소는 내 머릿속에 늘어붙었다. 사직동 주소는 물론이고 서울에서 그 후에 거친 수많은 집의 주소를 거의 다 잊어버렸지만 현저동 46번지의 418호란 내 최초의 주소는 여태껏 안 잊어버리고 있다.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주소 때문에 머릿속이고 암기력이고 엉망이 된 채 시험 날짜가 됐다. 엄마가 박저골로 데리러 올 때 해가 지고 온 연두색 수단 두루마기를 입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도 새로 깎고 시험을 치러 갔다. 주소 같은 건 물어보지도 않았다. 바둑알을 4개와 3개로 따로 놓고 모두 몇 개냐고 물었고 신사와 학생이 서 있는 그림과 중절모와 학생모가 있는 그림을 각각 보여주면서 각자에게 맞는 모자를 골라보라고 했다. 그리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그림을 놓고 지금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불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문제를 3개 내줬는데 나는 그 중에서 2개밖에 못 맞췄다. 바람이 연기가 나붓기는 반대 방향으로 분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엄마는 주소를 안 물어봤단 소리에 일단 안심을 하고 나서 그래도 틀린 문제가 나오자 실망이 여간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고 단정을 했으면 그만이지. 바람에 나붓기는 머리카락, 두루마기 자락, 운동장 깃대 맨 꼭대기에 꽂힌 일본 국기 등을 맹렬하게 손가락질하면서 시방 바람이 어디로 부냐? 응? 어디로 불어? 시상이 그것도 모르다니 떨어져 싸다 싸. 이러면서 분해했다. 운동장이 엄청나게 넓고 주위에 인가가 없었던 매동학교 운동장엔 그날따라 왜 그렇게 바람이 세찼던지. 그날 저녁에 엄마는 오빠를 붙들고도 내가 떨어진 걸 분해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죠. 소학교를 10살이나 돼서 보내서 아직 중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지는 오빠는 과묵하고 사려 깊었다. 합격이 됐나 안 됐나는 엽서로 통지가 오게 돼 있었다. 물론 사직동 가짜 주소로 오든지 안 오든지 할 것이다. 엽서가 오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기다리고 나서 엄마는 시험 보던 날처럼 나에게 수단 두루마기를 입혀가지고 사직동 친척 집으로 갔다. 주소 때문에 지긋지긋하던 집을 나는 그때 처음 가보았다. 가면서 엄마는 여기가 바로 문 안이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다. 과연 현저동보다 훨씬 정돈되고 아늑한 동네였다. 무엇보다도 집이 비탈에 붙어 있지 않고 평지에 자리 잡은 게 마음에 들었다. 친척 집은 길게 바깥채가 길로 면해 있고 안채는 중문 안에 따로 있었다. 바깥채도 기와집이긴 한데 시골집의 사랑채하고는 딴판이었다. 너절하고 구질구질하고 냄새가 났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거긴 사랑채가 아니라 행랑채라고 했다. 행랑채에 딸린 골목 같은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행랑 어멈이 엄마를 보자 반색을 하면서 일어섰다. 아씨, 좋으시겠어요. 아가씨가 붙었대요. 그러면서 연방 굽실거렸다. 우리가 아씨니 아가씨니 하는 높임말로 대접받기도 처음이었지만 엄마가 그렇게 거만하게 구는 걸 보기도 처음이었다. 웬 수선인가 그까짓 소학교 붙은 걸 가지고 엄마는 갑자기
도도하게 굴었다. 중문을 들어가니까 딴 세상 같았다. 어른어른 비치는 유리문이 달린 대청마루는 화강암 깨끗한 탯도루에 높이 솟아있고 정갈하게 비질한 마당가엔 수도꼭지와 양회로 싸바른 네모난 물화기 보였다. 물통을 들고 따라 들어온 행랑어멈이 물화기에서 넘치는 물을 길어 담았다. 물이 콸콸 나오는 수도꼭지가 제일 신기하고 부러웠다. 현저동엔 수도 있는 집이 없었다. 집집마다 물을 사 먹거나 길어다 먹었다. 그 높은 층층다리 밑 평지에 있는 공동수도에는 언제나 2개씩 짝을 지은 물통 행렬이 끝도 없이 줄 서 있곤 했다. 물통들은 다 생철통으로 만든 거고 물지개에 늘어진 쇠고리가 잘 걸리도록 흠이 파인 나무 손잡이가 달린 거였지만 물장수 물통과 손수 길어 먹는 집 물통이 달랐다. 직업적 물장수 물통은 석유 초롱하고 같은 규격의 네모난 통이었고 손수 길어 먹는 집 물통은 물장수 물통의 갑절은 들어가게 생긴 원통형이었다. 통의 크기에 관계없이 물값은 한 지게에 1전씩이지만 하루아침에 몇십 지씩 물을 공급해야 하는 물장수는 될 수 있으면 힘을 덜 들이고 싶었을 것이고 제 집 물은 같은 값이면 많이 가지고 싶었을 것이다. 엄마도 물지개를 질 줄 몰라 하루 한 지게씩 물장수 물을 대먹고 있었다. 먹는 물만이 아니라 씻고 빠는 모든 걸 그 물 2초롱에 의지해야 했다. 서울 오고 나서 달포 남짓 동안에 새빵살이 법도 다음으로 많이 들은 잔소리가 물 아껴 쓰는 법이었다. 세숫물 버리지 말고 거기다 발 닦아라. 발 닦은 물 버리지 말고 거기다 걸레 빨아라. 걸레 빤 물도 버리지 말고 놔둬라. 이따가 마당 쓸 때 뿌릴 거니까 이런 식이었다. 집 앞 골목을 엄마는 마당이라고 했고 제 집 마당도 안 쓰는 동네 사람들을 흉보기 위해서 엄마는 매일매일 마당을 쓸었다. 엄마가 아까워하면서 퍼준 내 세숫물이 만약 내 실수로 최종 단계까지 못 가고 찍 버려지기라도 한다면 엄마는 중대한 손재수라도 당한 것처럼 혀를 차곤 했다. 우리가 부엌으로 쓰는 대문간 한 귀퉁이엔 물독이 땅에 묻혀 있었다. 물장수는 어스름 새벽에 왔다. 안집도 물장수 물을 먹으니까 누가 미리 빗장을 따놓는지 훔쳐갈 곳도 없는 집구석이니까 밤새도록 따놓고 자는지 대문 여는 소리는 못 듣고 철썩하고 독에 물 붓는 소리에 잠이 깨곤 했다. 철썩철썩하고 2번 나는 물소리는 어떤 궁핍감보다도 실감나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2바가지의 물로 하루를 살아야 하다니 물을 다 아껴야 한다는 건 시골선 상상도 못했었다. 사랑마당과 뒷간이 있는 텃밭 사이를 흐르는 개울은 뒤란 개나리 울타리 밖을 휘돌아 내려오는 거였다. 뒤라는 또한 안방 머리 맞추기도 해서 장마철엔 물소리가 콸콸 시끄럽게 들렸다. 보통 때는 조잘대는 것처럼 유쾌하게 들릴 적도 있고 졸졸졸 귀 기울여도 들릴락 말락 할 적도 있었다. 그러나 물이 넘치거나 마른 적은 없었다. 겨울에도 가장자리만 얼고 가운데는 쉬지 않고 흘렀다. 가장자리 얼음장은 별의별 신기한 무늬로 아롱거렸었다. 추운 줄도 모르고 환상적인 모양의 살얼음을 깨트려서 입속에 넣고 아삭거리면 핏줄까지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상쾌했다. 먹는 물은 따로 엄마나 숙모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에서 길어왔지만 놀다가 목마르면
개울물을 손바닥으로 길어 먹기를 잘했다. 빨래도 거기서 하고 감자나 고구마도 거기서 깎고 푸성귀도 거기서 씻었다. 물론 뒷간에 갔다 오다 손도 거기서 닦았다. 무슨 짓을 해도 새물이라는 걸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더럽다는 생각도 없었다. 어디를 가나 물 흐르는 소리가 따라다녔다. 물도 아껴야 한다는 걸 배우는 건 겨울에 더운 물로 세수할 때뿐이었다. 큰 가마솥에다 한 솥씩 물을 데우면서도 대야로 하나 가득 물을 퍼내면 야단을 맞았다. 그렇게 해프게 세수에 버릇하다 죽으면 이담에 저승에서 물을 대야로 하나씩 들여 마시는 벌을 받는다는 좀 독한 야단이었다. 이불 속에서 하루에 단 한 번 철썩하고 나는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내 속에도 물기가 말라 명태가 말라 북어가 되듯이 나 아닌 다른 게 돼가는 것 같은 황당한 공포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수돗물이 콸콸 나오는 사직동 집 안주인은 엄마를 대모라고 부르면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엄마만큼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도 자주고름이 달린 미색 쪼고리를 입고 있었고 나한테도 아주머니 학교 붙어서 얼마나 좋우? 하고 말을 놓지 않았다. 나중에 안 거지만 우리가 학렬이 높아 그 여자가 엄마한테는 손자 며느리 뻘이 된다고 했다. 엄마는 하기를 했고 그 여자는 존댓말을 했다. 그 여자는 행랑어멈을 불러 더운 점심을 지으라고 이르고 학교에서 왔다는 입학 통지서를 엄마 앞에 꺼내 놓았다. 엄마는 그 엽서를 쉰떡 보듯 제대로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떨어지길 바랐는데 붙었지 뭔가. 달갑잖은 얼굴로 말했다. 나는 엄마가 왜 그렇게 속다르고 겉다르게 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직동 친척은 펄쩍 뛰면서 그 동네에서는 유치원까지 나온 아이 중에서도 떨어진 애가 수두룩하다고 나를 치켜 세워 주었다.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는 그까짓 거 떨어지면 공부할 팔자가 아니거니 하고 시골로 내려보내면 짐도 가벼워지고 여한도 없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가르쳐서 보냈는데도 붙었다고 또 한 번 속 들여다보는 거짓말을 했다. 그 법석을 떨고도 마치 떨어지라고 고사라도 지닌 듯한 표정을 짓는 엄마를 나는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행랑 어멈이 반듯하게 점심상을 차려 들여왔다. 상에 하나 가득 놓인 하얀 그릇들이 하나같이 뚜껑이 덮여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면 반찬은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았다. 콩자반도 연하면 알갱이, 조개젓이나 북어무침도 딱 한 젓가락씩이었다. 배가 고픈데도 밥맛이 나지 않았다. 그 여자가 엄마한테 바느질거리를 한 보따리 쌓아 주었다. 그 집 바느질 뿐 아니라 그 여자가 여기저기 엄마의 바느질 솜씨를 선전해 모아놓은 거였다. 자네 신세가 많네 그려. 엄마는 간단하게 인사치레를 하면서도 당당하려고 애쓰는 게 눈에 보였다. 나는 그런 어른들 사이에서 비켜나 있고 싶었지만 엄마는 그 여자와 여러 말을 했다. 아이고 대모 그런 걱정 마시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기생 바느질 말인가? 그 짓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식구랑 학비가 늘어날 생각을 하니 더운 밥, 찬밥 가릴 형편도 못 되네. 말이 난 김에 자네가 그쪽에 연주를 좀 터주게. 대모 잘 생각하셨어요.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여염집 바느질이 좀 까다로워요. 그것들은 맨 진솔 바느질에다 입어서 편하고 동정이나 맞으면 그만이지 깃이나 섭이 어떻게 생겨먹은 게
잘한 바느질인지도 분간을 못한대요. 타박 안 하고 품삯 후하면 그만이지. 망설일 게 뭐 있어요. 서울서 무슨 짓을 하길래 계집애까지 데려다 공부를 시키냐는 시골 어른들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어른들한테 책 잡힐 짓은 근처에도 가기 싫었다네. 아니, 기생질이라면 모를까. 기생 바느질이 왜 책 잡힐 일이래요? 워낙 그런 양반들 아닌가? 염려 마세요. 못할 소리 하시면 제가 증인 설 테니까요. 천생 자네가 일거리를 알아봐 줘야겠구먼. 큰 덤터기 썼네. 오늘 가져가는 바느질 중에도 이 동네 사는 소실게 있거든요. 소실 근본이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기생 아르마리가 많으니까 알아봐 달랠게요. 대모 바느질 솜씨를 마음에 들어 하니까 잘 될 거예요. 심부름은 행랑어멈 시키면 되니까 대모가 기생집까지 드나들진 않아도 될 거예요. 어른들이 이런 뒷공론을 엿들은 덕에 합격 통지서 받은 날은 우울했다. 하나만 더 틀렸어도 떨어져서 엄마에게 그렇게 어려운 짐을 지우진 않았을 걸 후회가 됐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다. 엄마는 그 전서부터도 바느질품을 팔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반다지 말고 작은 질화로와 반지꼬리 또한 방안의 중요한 세간이었다. 한두 단씩 사다 떼는 장작으로 겨우 밥을 짓고 나서는 다 사위기 전에 얼른 화로에다 담고 인두로 꾹꾹 눌러 놓았다가 온종일 썼다. 인두질 안 하고는 바느질을 할 수 없었다. 기생 바느질을 하기 전에도 삭 바느질로 들어오는 옷감들은 시골서 입던 무명에다 물감을 들인 것과는 될 것도 아니게 부드럽고 고운 본견이었다. 엄마는 조각부에다 마름질하고 남은 예쁜 헝겊들을 가득 쌓아놓고 있었다. 내가 심심해서 그런 걸 가지고 조각보 모으는 흉내라도 내려고 하면 엄마는 질색을 하고 빼앗았다. 시골선 내 나이에 홈질이나 감침질 정도는 다 했다. 제 치마 허리를 달 줄 아는 애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엄마는 그까짓 건 배워서 무엇하냐고 했다. 너는 공부를 많이 해서 신여성이 돼야 한다. 오로지 이게 엄마의 신조였다. 나는 신여성이 무언지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신여성이란 말은 개화기 때부터 생긴 말이지만 엄마에겐 그때까지도 해득되지 못한 그러나 매혹적인 그 무엇이었다. 구식 여자들이 살아온 것과는 전혀 딴 운명을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엄마의 한 맺힌 매혹을 내가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엄마의 피를 받고 성질을 닮았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삶을 미처 살아보기 전이었다. 나에겐 당장의 자유가 더 아쉬웠다. 엄마는 안집 애하고만 못 놀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질색이었다. 너는 근지 있는 집 자식이다. 본데 없이 자란 이 동네 아이들하고 어울려 봤댔자 못된 물 만든다. 나가 놀지 마라. 엄마는 기생 바느질이나 하면서도 근지만 따졌다. 근지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 신여성보다는 쉬웠다. 시골에서 행세께나 하는 집안, 체면 존중하면서 살아온 우리 집안의 생활 방식을 말한다는 걸 대강 눈치챌 수가 있었다. 나도 내가 살던 생활 방식이 그리웠고 내가 이 동네 아이들하고는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그 뜻이 알기가 쉬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엄마는 왜 저럴까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다 옳다고 믿는 엄마를 은근히 한심하게 여길 꼬투리가 되기도 했다. 시골에 두고 온 우리의 뿌리와 바탕을 자랑스러워할 때의 엄마는
시골 와서 식구들에게 자기의 서울 사람됨을 은근히 과시하며 으스댈 때하고 똑같았기 때문이다. 시골선 서울을 핑계로 으스대고 서울선 시골을 핑계로 잘난 척 할 수 있는 엄마의 두 얼굴은 나를 혼란스럽게도 했지만 나만 아는 엄마의 약점이기도 했다. 엄마가 나를 줄창 반지꼬리 옆에 붙들어 두는 건 불가능했다. 삭바느질거리는 그치지 않았지만 다 된 걸 사직동 친척 집까지 가지고 가는 것도 엄마의 일이었다. 행랑어멈은 기생 집까지만 심부름해 주는 것이지 현조동까지 와주는 건 아니었다. 사직동 친척 집이 중간 지점이었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그 친척의 신세가 태산 같다고 했다. 엄마가 없는 사이에 8살 먹은 아이가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을 순 없었다. 차츰 바깥 맛을 알게 되었다. 이웃엔 땜장이 집도 있고 아버지는 지게꾼이고 엄마는 채장수인 집도 있고 굴뚝장이 집도 있었다. 채장수 엄마는 키가 작았다. 구멍이 굵은 어레미로부터 가는 채까지 20, 30개는 돼 보이는 채를 쳇바퀴에 달린 고리로 둥글게 이어서 양쪽 어깨에 걸고 나갔다. 둥근 쳇바퀴를 다시 둥글게 연결한 무수한 동그라미 사이에 파묻힌 그녀의 머리는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 그 집 딸은 나보다 큰데 학교에 안 다녔다. 최정수는 말없이 나가는데 굴뚝장이는 대문간을 나설 때부터 지잉을 쳤다. 그도 어깨에다 연장을 메고 다녔는데 둘둘 말았다가 펼 수 있도록 대나무를 길게 쪼갠 것이었다. 그 끝엔 사람 머리통만한 다박솔이 달려 있었는데 얼마나 여러 번 굴뚝에서 아궁이까지 드나들었는지 소리라기보다는 그을음 덩어리처럼 보였다. 굴뚝장이는 또 그 다박솔을 한 줌 뚝 떼어다 붙인 것처럼 새까만 수염을 달고 있어 입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입 대신 징을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 말고도 그 동네는 굴뚝장이가 잘 지나다녔는데 버젓이 입이 달린 굴뚝장이도 역시 말없이 징만 치고 다니는 게 참 이상해 보였다. 온통 새까만 그들의 몸에서 노쇠로 된 징은 유일하게 빛나는 물건이었다. 그들이 솜방망이 같은 걸로 치는 징 소리는 공통적으로 은은하고도 여운이 길었다. 아무도 조급하게 치지 않고 여운이 하늘까지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디게 한 번씩 쳤다.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시골 밭머리에서 가을바람에 너울대는 수수이삭을 바라보았을 때와 같은 비애를 맛보곤 했다. 굴뚝장이 집엔 아이가 많았다. 그 밖에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집 아이들도 골목에 나가면 많았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나보고 시골 떼기 꼴떼기라고 놀리자 다른 아이들도 일제히 따라서 같은 소리를 합창했다. 나는 그 애들이 나를 놀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시골이란 데와 그 애들이 현재 살고 있는 형편을 비교하면서 참 별꼴 다 본다고 가소롭게 생각했다. 나도 어느 틈에 엄마의 속 들여다 보이는 교만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애들 앞에서 울긴 싫고 울지 않으려면 엄마한테 들은 근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시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뻔뻔스러워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럿이 모이면 괜히 나를 따돌리고 놀려먹고 하던 아이도 하나씩 만나면 놀자라고 말을 시켰다. 서울 아이들이 놀자 소리는 참으로 듣기 좋았다. 우리 시골 말은 어미가 좀 다를 뿐 억양은 서울 말과 거의 같건만도
그렇게 달콤하고 감칠맛 있게 놀자 소리를 발음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놀자에 동의하고 동무가 됐다고 해서 할 만한 놀이가 있는 건 아니었다. 사방치기를 할 만한 평지조차 없었다. 어느 날은 길에서 주운 석필 조각으로 땅바닥이나 나무의 집 담벼락에다 뭔가를 그리면서 같이 놀던 동무가 이상한 제안을 했다. 엉덩이를 까고 앉아 서로의 성기를 땅바닥에다 그리는 일이었다. 왜 그런 기상천외의 놀이를 했을까? 너무 심심해서였다. 좀 커서 공중변소 같은 데서 성기를 비롯한 이상한 그림을 볼 때마다 나는 그때 생각이 나면서 호기심이나 혐오감보다는 얼마나 심심했으면 하고 안쓰러워지곤 했다. 우리는 서로 사생하듯이 성기를 그리다가 익숙해진 솜씨를 우리 집 담벼락에까지 써먹다가 엄마한테 들켜 지독하게 얻어맞았다. 다시는 그 아이하고 놀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나는 다시 엄마 몰래 그 아이하고 놀았다. 엄마는 나를 때리면서 그 아이 탓만 했다. 나는 그 아이하고 같이 논 것이지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한 게 결코 아니었다. 나는 내보다도 내 동무뿐 아니라 동문의 부모까지 싸잡아 엄마한테 욕을 먹는 게 참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엄마 없는 사이에 몰래 그 아이하고 동네를 벗어났다. 그 애가 끄는 대로 복잡한 골목과 층층 다리를 지나 전차 소리가 들리는 데까지 오자 나는 갑자기 불안해져서 물었다. 넌 너희 집 주소 아니? 그까짓 건 알아서 뭐하게? 집 잊어버릴까봐. 걱정 마. 나만 놓치지 마. 알았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나하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도 시골선 못 해본 거였다. 나보다 한 뼘은 큰 아이하고 어깨동무를 하니까 마음이 저절로 활발해졌다. 그 아이는 믿음직스러웠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고 그 아이를 못된 애 취급하고 아직도 노는지 가끔 물어보곤 했다. 우리는 발을 맞춰 씩씩하게 걸었다. 전찻길을 건넜다. 너른 마당이 나오고 십리나 되게 긴 붉은 담장이 너른 마당보다 한 단 높은 지대에 바라보였다. 그 담장은 끝이 안 보이게 길기도 했지만 또한 높기도 해서 담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엿본다는 건 엄두도 안 났다. 담장을 둘러싸고 큰 길이 나 있고 너른 마당은 그 큰 길보다 몇 길 아래여서 계단을 통해 오르내리게 돼 있었다. 계단은 현조동 집 올라가는 계단보다 넓고 반듯하고 양쪽엔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홈이 파져 있었다. 아이들 궁둥이가 들어가기 알맞은 너비의 양회로 싸바른 홈은 반들반들했다. 아이들이 여럿 미끄럼을 타고 있었다. 나도 같이 간 동무와 신나게 미끄럼을 타고 놀았다. 얼마나 재미난지 해 저무는 줄도 몰랐다. 여북해야 처음으로 서울은 보람을 느낄 만큼 시골에 있었으면 맛보지 못했을 새로운 재미였다. 미끄러져 내려오기 위해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고 올라가면 붉은 담장을 에워싼 큰 길 건너로 바로 높다란 철문이 보였다. 아무도 넘을 엄두를 못 낼 것처럼 높고도 무섭게 생긴 철문이건만 양쪽에 칼찬 순사가 지키고 서 있었다. 내가 순사를 보고 주춤할 때마다 내 동무는 안 잡아갈 테니 겁내지 말라고 했지만 미끄러져 내려올 때마다 순사가 덜미를 잡는 것처럼 등골이 오싹오싹 했는데 그 맛이 미끄럼 타는 재미를 더했다. 한 번은 아무도 안 다니던 그 넓은 길을 휘돌아 한 무리의 이상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게 보였다. 앞 뒤를 칼찬 순사가 지키는 그 행렬은
모두 같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붉으죽죽한 게 꼭 핏자국이 말라붙은 것 같은 기분 나쁜 빛깔의 옷이었다. 가까이 보니 발에다 쇠사슬까지 차고 있었다. 쇠사슬을 보자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내 동무도 현저하게 두려워하는 얼굴이 되더니 발로 3번 땅을 탕탕탕 구르고 나서 침을 퇴 뱉었다. 그러곤 나더러도 빨리 지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안 하면 부정을 탄다는 것이었다. 나는 엉겁결에 따라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건 전중이고 전중이를 봤으니까 부정을 탄 거고 부정을 탔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설명은 그 자리를 피해 빨리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들었다. 전중이가 뭔지에 대해선 그 아이도 저 높은 담장 안에 사는 나쁜 사람이라는 것밖엔 몰랐다. 발목에서 철커덕 소리를 내던 쇠사슬을 생각하면 그걸 본 것도 나쁜 짓 같은 생각이 들었다. 동무가 가르쳐 준 대로 침도 뱉고 발도 굴렀지만 두렵고 깨름칙한 마음은 가시지 않아 엄마에게 전중이를 본 얘기를 했다. 미끄럼 재미에 팔려 풍차바지 대신 엄마가 사준 신식 내복 궁둥이가 해지는 줄도 몰랐다는 건 매맞을 짓이라는 각오가 뒤에 있었다. 그러나 엄마는 메리아스 해뜨린 것보다 감옥소 마당에서 논 걸 더 큰일로 여기는 듯 했다. 노발대발하고 나서 감옥소 앞 동네에 사는 처지를 장탄식하는 눈물까지 비치는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다시 감옥소 마당에서 놀면 당장 시골로 쫓아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다. 나는 다시는 거기서 안 놀겠다고 맹세를 했다. 시골로 쫓겨가는 건 무섭지 않았지만 엄마가 운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엄마는 기가 셌다. 시어머니한테 같은 잔소리를 듣고도 숙모들은 부뚜막에서 눈물을 짰지만 엄마는 웃기는 소리로 단박 분위기를 바꿔버렸다. 딸을 감옥소 마당에서 놀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엄마가 그렇게까지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여긴다는 것은 나에게도 충격이었다. 그 아이하고 다시는 동무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고분고분하게 했다. 할아버지가 시골서 동네 사람들을 상것들이라고 업신여긴 것보다 엄마는 한술 더 떠서 바닥 상것들이라는 표현을 썼다. 쌈박질이 그치지 않는 동네였다. 내외 간에도 인연 저놈하고 싸우다가 나중엔 길거리로 싸움판을 옮겨 아이고 나 죽소 이놈이 사람 잡네 이 동네엔 사람도 안 사나 하면서 동네 사람까지 참여를 시키려 들었다. 그럴 때 엄마는 인두판 위에서 기생 저고리의 간드러진 선을 자신있게 인두질하면서 저런 바닥 산것들 봤나 언제나 이 숭한 동네를 면할꼬 나직하게 탄식하곤 했다. 엄마는 그럴 때 우리야말로 겨우 기생들 덕에 먹고 산다는 걸 잠시 깜빡한 것일까? 엄마의 모습은 그뿐이 아니었다. 채장수네, 굴뚝장이네, 미장이네, 땜장이네 등 동네 사람들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는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는 지나치게 예절발라 깊은 상종은 안 하겠다는 게 은연중 나타났지만 그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물장수한테만은 예외적으로 굴었다. 물장수는 밤새도록 일하고 대낮에는 자는지 아무튼 밝은 날 그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들도 공동 수도에서 물을 기르니까 손수 길어먹는 사람들의 긴 줄을 피해 능률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 같았다. 물장수 물을 대먹는 집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다달이 품삯 주는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돌아가면서 저녁밥을 한 끼씩 먹이는 일이었다.
단골이 차례로 먹이는 거니까 대개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왔다. 엄마는 그날 물장수를 완전히 상객 취급을 했다. 그 전에도 엄마는 물장수한테만은 바닥 산 것이라는 소리를 안 했지만 상객 취급은 좀 유난스러워 보였다. 물장수만은 하대하면 안 된다는 관례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안집에서 물장수 밥 먹이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었다. 일부러 잡곡을 많이 둔 밥을 고봉으로 퍼담고 짠지 쪼가리에다 된장 뚝배기면 다였다. 그것도 마루나 방에 차려주는 법이 없이 마당이나 부엌바닥에 거적을 깔고 먹였다. 엄마는 남이야 그러건 말건 장을 부하다가 이것저것 나물을 무치고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며 부침질을 했다. 그 궁색한 살림에 고기가 다 들어왔다. 그러고는 이 밥을 한솥 지어서 큰 밥그릇에 푸는데 아주 정확하게 밥그릇 위에다 밥그릇을 하나 더 엎어놓은 것만큼 펐다. 그건 아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엄마만의 솜씨일 듯 싶었다. 그렇게 차리려니 아침부터 잔치집 같은 기분이 났다. 하긴 시골집 가풍도 남을 툭 하면 무시하긴 잘했어도 음식 층하는 질색이었다. 음식을 층하해서 먹이는 집치고 안 망하는 것 못 봤다는 식의 심한 말로 할아버지가 안 식구들을 경계하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러니 물장수 상을 오빠의 생일상보다 더 차린다는 것도 뒤바뀐 것이긴 하지만 음식 층하였다. 그렇게 잘 차린 상이면 우리가 부엌으로 쓰는 대문간에서 먹여도 좋으련만 방에다 방석을 깔고 불러들여 물장수를 몸둘 바를 모르게 했다. 엄마도 마루쯤이 적당한 대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툇마루는 상도 놓을 수 없이 좁았다. 늑수그레하지만 건강한 물장수가 들어앉으면 방안이 가득 찼다. 내외법이 지엄할 때였으므로 어린 눈에도 망측해 보였다. 밥뿐만 아니라 뭐든지 푸짐하게 담은 반찬을 물장수는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 그러면 엄마는 그 그릇들을 말끔히 비워 딴 그릇에 담아 목판에 받치고 조각조각 모은 상포를 덮어서 그가 가져가게 했다. 물장수 상은 워낙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다. 배불리 먹고도 많이 남겨갈 수 있도록 일부러 그렇게 넉넉하게 장만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물장수는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물 많이 쓸 일이 생기면 미리 말해달라고 했다. 거저로 한 지게 더 부어주겠다는 뜻인데 엄마는 안 그럴 게 뻔했다. 내가 보기에도 엄마는 물장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았다. 쥐뿔도 없이 거만하기만 한 엄마가 물장수만은 대등하게 대하는 것 이상이었다. 존경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여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나가 놀라는 엄마의 말까지 곡해를 하고 방구석에서 꼼짝 않고 물장수가 밥 먹는 걸 많이 노려보았다. 나는 내 영역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온몸으로 그 도전에 대항하고 있는 거였다. 그러나 말도 안 되는 내 의혹은 곧 풀렸다. 엄마가 무슨 말 끝엔가 물장수를 존경할 뿐 아니라 부러워하고 있는 까닭을 말했다. 그는 물장수 노릇해서 아들을 전문 학교까지 보낸다고 했다. 그 영감이 그래봬도 아들을 사강모까지 씌운 생각을 하면 난 절로 우러러배더라.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다. 상고가 엄마가 죽도록 바느질품 팔아 시킬 수 있는 한계라는 게 그렇게 한심스러웠나 보다. 나는 이상한 의혹이 풀려 홀가분했지만 한편 우리 엄마는 참 꿈도 크다고 딱한 생각이 들었다. 반찬 하나 안 남기고 깨끗이 먹어치운 상을 보고 물장수 상이라고 말하는 걸 요새도 흔히 듣게 되는데 그런 비유가
물장수는 워낙 먹성이 좋은 데서 유래된 건지, 먹다 남은 걸 다 싸가지고 가던 관습에서 유래된 건지 별것도 아닌 걸 궁금해하는 버릇이 있다. 그거야말로 나의 가장 현저동 출신다운 의문인지도 모르겠다.